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준수입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가면요, 몸은 멀리 있지만 항상 고향 전북을 그리워하고 발전하기를 소망하는 분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바로 재경 전북도민회입니다. 전북도민회를 탄탄하면서도 끈끈하게 이끌고 있는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과 함께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신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회장님은 새해 소망은 어떤 걸로 정하셨어요, 마음속으로? 새해에는 아무래도 예.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 전라북도가 예. 좀 융성하는 한 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는 어쨌든 뭐 더 이상 변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네. 평범했던 일상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네. 예. 고향이 익산이시잖아요. 네. 익산 거의 뭐 매주 내려오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뵀다는 분들도 많고요. 네. 예,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익산은 거의 매주 내려옵니다. 네. 그 익산에 이제 저희 공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도 또 익산에 계시고. 여전히. 네. 예. 그래서 제가 주로 금요일, 토요일 날 주말에 내려와서 이제 주일 날 오후에 올라가고 납니다. 예배 보시고. 네. 익산 어디가 고향이세요, 원래? 익산 망성면이 원래 고향이고요. 예. 주로 이제 주 공장이 망성면, 함열, 황등 이쪽에 이제 공장이 한 10여 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고향 이제 어쨌든 떠나 계시지만 그래도 매주 오시고 고향 생각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고향 생각하면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고향 하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예.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네네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병아리를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병아리를 길렀거든요. 그때 이제 뭐 개구리 잡아다가 또 미꾸라지 잡아다가 이 깡통에다 삶아가지고. 당시에는 뭐 사료 같은 게 배합 사료 없었죠. 같은 게 없으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한 52년 전 얘기니까요. 53년 전 얘기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독새풀 뜯어다가 이렇게 쌀겨하고 버무려서 이 병아리를 길러서 이렇게 내다 팔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게 눈에 선합니다. 그때 이제 닭과의 인연인데 그래도 배합 사료 없이 닭을 키우는 재주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병아리를. 그때는 뭐 배합 사료라는 걸 사람들이 몰랐죠. 우리나라에 배합 사료 공장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때 이제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다 그 독새풀 뜯어다가 이렇게 쫑쫑 쓴다고 그러죠. 썰어서 네. 이 사료를 만들어서 또 뭐 이 닭장도 별도로 없었고 그 놔먹인다고 그럽니다. 이 마당에. 그때는 뭐 마당새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네. 그러면 그때 하고 이제 지금 자주 내려오면서 보시는 익산하고 어떻게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까? 익산이 물론 그때보다는 발전했겠지만. 그때보다는 이제 그 도로도 잘 나 있고 예. 그 당시는 다 비포장 도로였으니까요. 네. 통행 금지도 있었고 그때하고 이제 비교할 바는 아니죠. 많이 발전을 됐는데 뭐 이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낙후돼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북 도민회, 재경 전북 도민회 또 회장님 맡아 주시면서 전북 익산을 비롯해서 고향 익산을 비롯해서 전라북도가 고루 좀 발전하기를 다들 같은 마음으로 지금 모이는 거 아니에요? 재경 전북 도민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라북도 인구가 지금 180만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전라북도에 사시다가 서울로 이제 이사 가서 사시는 분들이 한 33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거죠. 네. 예. 그래서 거의 3분의 2가 서울로 이주해서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 전북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그분들 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예. 전라북도가 좀 고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라북도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뭐 3% 비중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가장
정치적으로는 이 낙후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당히 그 아쉬움을 많이 늘 가지고 있죠. 네. 300만 넘게 이제 출향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매년 통계자로 보면은 우리 젊은 층도 한 7천에서 8천 명 정도가 전라북도를 떠난다고 그래요. 일자리를 찾아서 네. 수도권으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재경 전북 도민회 회장님을 연거푸 2번 맡으셨더라고요. 네, 3년 네. 임기신데 올해부터 이제 한 번 더 맡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연유로? 보통 그 선배님들이 예. 주로 이제 선배님들이라고 하면은 1, 2대가 이제 황인성 전 총리님 지금은 이제 총리님, 네. 그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다음에 2, 3대가 고건 전 총리님이고 3대가 이제 송삼석 모남이 회장님, 모남이 회장님. 네. 뭐 이현택 전 장관님이랄지 장관님도 고병호 장관님이랄지 이렇게 예. 쭉 보통 2번씩 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3년은 너무 짧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해서 한 2번씩은 약 6년이죠. 그러니까 예. 공사를 해야 된다고 예. 이렇게들 하시니까 그렇게 그 선배님들 따라서 하는 겁니다. 끈끈하게 또 그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 오시니까 이렇게 3년 더 연임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모임이 그래도 30년 훌쩍 넘었더라고요. 거의 뭐 40년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34, 이게 5년? 34년. 이게 이제 1987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북 장학숙도 이렇게 만들어서 전라북도와 함께 운영하고 있고. 재경 도민회에서 만든 게 서울 장학숙인가요? 그 원래 장학숙을 이제 재경 도면에서 만들어서 네네. 전라북도에 운영하도록 이제 드렸죠. 그렇게 해서 현재 전북 도면회 사무실도 이 서초구에 그 장학숙 안에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전라북도 고향 발전을 위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포럼을 갖고 이렇게 노력해왔죠.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고무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흔히 삼불패라고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해병전후에, 고대동문회, 무슨 뭐 호남 향후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호남 향후에 소속돼 있기보다는 우리가 전북 도민회가 더 잘 돼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좀 뭉칠 수 있었으면 아무래도 이제 호남 쪽에 묶여 있으면 전라북도가 그동안 소외받는 게 있었잖아요. 광주, 전남에 비해서. 네, 네. 그래서 전라북 도민의 입장으로서는 재경 도민회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이제 도면회장이 돼가지고 보니까 예. 이 경기도 지역은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호남 향후를 해서 전남과 같이 섞어져서 그 모임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돼서 지금 그 12곳을 분리를 했어요. 전남과 호남을, 전북을 예. 호남 향후에서 분리해가지고 지금 이제 전북은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한 12곳, 그 다음에 서울 지역에 14곳,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26곳이 향후가 결성돼가지고 지금 전라북도 출신들끼리 서로 이제 소통을 잘 하고 있죠. 앞으로 이 소통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니까 그 크고 작은 모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JB 그 조찬 모임부터 지금 그 전라북도 모임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JB 포럼이라고 예. 전라북도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정치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한두 달에 한 번씩 조찬 포럼을 해요. 그래서 그 강의도 듣고 또 이 전라북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얘기도 하고 거기는 이제 그 포럼을 주도하시는 분이 이현택 전 장관님이시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언론계에서도 역시 또 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젊은이들 모임도 있고요. 전사모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약자로 전사모라고 그럽니다. 예, 네, 네.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제 그 학교 동문회들이 있어요. 이제 네. 전라북도에 전주고등학교랄지 뭐 상산고등학교랄지 그 이 뭐 이리여고랄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있어서 이게 전부 다 그 도민회하고 같이 그 전라북도를 항상 그 걱정하고 이 사랑하는 그런 모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좋죠. 네. 한때는 그 일부겠지만 정치인이나 또 재계 쪽에서도 우리 전라북도 출신을 또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활동하는 네. 그런 사례들도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코로나 이 사태만 없었으면은 활동을 잘 할 텐데, 그래서 전라북도 이제 경제인들 한 50명, 또 국회의원들도 이제 전라북도가 지역계가 지금 지역구가 한 10군데 되지 않습니까? 지역구가. 예. 근데 전라북도 출신이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분이 23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하고 그리고 전라북도하고 네. 이렇게 그 또 언론계하고 네. 이렇게 포럼을 만들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모임도 한번 가졌었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제 못 모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용은 참 좋았는데요.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라북도가 인재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재들이 주로 전라북도 출신으로서 주로 서울에 있어요. 서울이 한 300만 이상 되니까요. 그래서 이 전라북도의 출신 재경 도민들을 도민회가 이렇게 잘 모아서 힘을 만들어내려고 이게 좋은 능력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서 예. 그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고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포럼을 통해서 서로 협력해서 예. 전라북도와 협력해서 전라북도를 발전시킬 수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일단 그 포럼을 한번 이 발기인 대회는 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자유스럽게 모일 수 있으면은 그런 활동들을 앞으로 더 해야 되지 않나 좋죠.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결국은 전라북도 이제 누구나 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향이다 보니까 우리 고향이 발전하고 낙후를 좀 벗어나려면 인재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장학수도 같이 이제 자치단체하고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있어서 청년들도 많이 끌어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예. 지금 전라북도 제가 도민회장을 하면서 보니까 예. 그 전라북도 분들이 서울서 성공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라고 제가 이름은 이제 밝힐 수는 없지만 네. 기업인들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들 중에 기업인들도 대단한 분들이 많고요. 이분도 전북 사람에서 할 정도로. 다들 모르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그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특히 언론인들은 사실 중견 언론인들이 많습니다. 그때 보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중앙 언론사 사장들 중에서 5분이 전북 출신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포럼을 만들어서 잘 소통이 되고 규합이 되면은 이런 분들이 젊은 청년들도 또 끌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이런 지식만 갖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도 더 소중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렇게 끌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앞서가는 인재들이 후배들을 청년들을 끌어주는 중요하죠. 이런 모습이 참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향 선배님이 좋다는 게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림그룹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익산에서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있고 본사도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 많이 채용해 줍니까?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 사람이 가장 많고요. 예. 역시.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예. 우리나라 대기업이 40개 있어요. 네. 자산 규모가 10조가 넘는 것을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30만 소도시에 예. 본사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이제 이 본사를 옮길 생각도 없고. 그래서 또 나중에 이제 나이 먹으면은 또 여기 와서 있어야 되고. 고향에서. 고향에서. 네. 그러다 이제 여기서 또 묻히는 거죠.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전라북도 출신들을 아주 가깝게 하죠. 그건 뭐 자연적인 거 인지상정이죠. 네. 익산하면 또 하림부터 떠오르기도 하고 향토 기업으로서 하림로도 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 익산역에서 예. 교육청까지 예. 그게 가장 큰 도로인데 익산시에서 또 그걸 하림로라고 예. 그걸 명예도로명이라고 이제 그 법적 용어로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시에서 이제 그 시의회에서 그 의결을 해서 그 명예도로명을 거기다 해서 쭉 그 익산 감옥에 붙여놨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익산 시민들의 또 하림 사랑도 크고 또 회장님 역시 고향 발전을 염두에 두고 고향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길까지 또 만들어주지 않았나 도로명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업적인 얘기도 좀 여쭙겠습니다. 네. 요즘 라면 좀 많이 드시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 소득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음식 문화도 이제 그 좀 맛있고 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옛날에는 소세지나 빵을 다 집에서 해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사다 먹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음식은 만들고 이제 이게 조리하는 건 공장에서 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것을 사다가 집에서는 이제 데펴 먹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 부엌이 생활 공간의 한 30%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7%밖에 안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전부 다 공장에서 이제 만들고 이게 이제 우리는 퍼스트 키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리하는 주방이 되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지금 다 사다 먹습니다. 요즘 밀키트 좋잖아요. 김치도 옛날에는 네. 사다 먹으면 흉봤어요. 한 20년 전에는. 맞아요. 게을르다고. 네. 다 담궈 먹었는데. 네. 지금은 다 사다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문화가 발전합니다. 서양처럼.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집에서 한 요리보다 더 맛있게, 더 경제적으로, 또 더 건강하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을 저희가 그 더 미식이라는 브랜드로 만들었는데 거의 뭐 초프리미엄 라인이더라고요. 그러면요. 네. 우리나라 라면은 굉장히 싼 음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음식이 주로 MSG를 주성분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 국물이 이 이미지 국물이에요. 그냥 맛 위주로 낸 국물. 그 MSG를 넣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소금도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극적인. 좀 짜야 네. 이 자극적이고 이 맛이 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국물에 영양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뭐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시장도 우리가 1위고 돼지고기 시장도 하림이 1위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이런 MSG나 이런 걸로 맛을 내는 게 아니라 고기 국물을 그대로 끓여서 이 맛을 내는. 그래서 이제 그 뼈 고기를 이제 꼭 구워가지고 20시간 구워요 이걸. 그래서 이것을 농축시킵니다 이제. 농축시켜서 액상으로 이제 스프를 만드는 거죠. 기존 라면들은 대부분 가루거든요. 분말이죠. 분말이죠. 네네네. 액상 그대로 만들면은 여기다 이제 물을 500cc 정도를 넣고 끓이면은 다시 원래 국물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미식을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예. 이게 건강에도 좋고 또 맛도 최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맛도 좋고 그리고 저희 원칙이 회사에 들어올 때는 자연 내 신선한 식재료가 아니면은 못 들어요 회사에. 그리고 또 나갈 때는 최고의 맛이 아니면 못 나간다는 우리 이제 식품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하다 보니까
자연의 순수한 식재료만 가지고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이 코스트는 좀 올라갑니다, 이게. 어쨌든 뭐 그 초프리미엄 시장 겨냥해서 사업을 또 하나 새롭게 만드신 거잖아요. 네, 네. 잘 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물류 하면은 일본 못지않게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로켓 배송, 뭐 당일 네. 배송, 물건 시키면 다음 날 새벽에 딱 와 있으니까. 네. 양재동에 네. 도시 첨단 물류 구축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조성 사업. 네. 예, 그건 어떤 거죠? 이제 이 물류라는 개념이 네. 우리나라가 2015년도에 법을 만들었는데 일반 물류 단지와 도시 첨단 물류 단지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물류 단지는 일반 물류 단지고요. 경기도 쪽에 많은 주로 네. 우리나라에 아직은 도시 첨단 물류 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인데 네. 도시 첨단 물류 단지는 이제 모바일 시대에 이제 도시 내에서 이 간편하게 물류를 빨리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물류와 그다음에 유통과 지원 설비가 어우러져 가지고 여기에서 첨단 산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시 첨단 물류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시 첨단 물류 단지를 양재동에 예. 약 한 3만 평 가까이 됩니다, 땅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도시 첨단 물류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 모바일로 이제 주문을 받아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제품들을 팔게 되는데 예. 이 제품에는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일반 생활 필수품이랄지 이런 제품도 있고 또 농장에서 생산된 뭐 파, 마늘, 고추, 쌀 뭐 이런 그 농산물도 다 판매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면은 예. 아무래도 우리 그 전라북도가 농도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이제 생산되는 그 농산물 이런 쪽은 좀 저희가 굉장히 이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좋죠. 네. 예. 우선 구매도 해주시고 하면. 네네. 네. 그러면 더욱더 이제 신선하게 바로 식탁까지 오게 되는 건가요? 도시 첨단 그렇죠. 그 물류가 그러니까 되면.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 우리가 이 농가에 이제 그 계약을 해서 파를 300g씩 묶어주세요, 500g씩 묶어주세요. 해서 이제 우리가 그 표준을 해주면은 농가에서는 그대로 이제 만들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날 갖다가 그것을 소비자한테 직접 갖다 공급해 주는 거죠. 물류비 부담이 상당히 될 텐데요. 이제 물류가 단계가 줄어들어요. 지금 현재 물류는 3단계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농장에서 직접 우리 물류 단지로 와서 여기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단계가 줄어요. 그다음에 이 물류 단지는 또 포장 쓰레기가 없는 물류 단지예요. 원래 포장도 하면은 그 소비자가 다 부담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배송 포장이죠. 배송 포장을 없이 하는 그 도시 첨단 물류기 때문에 생산자하고 직거래가 되는 개념이고 예. 이렇게 되면 또 소비자는 값을 그런 그 포장비랄지 물류 단계가 줄어드는 만큼 값이 싸지는 거죠. 소비자는 그 물류 단계가 늘어나는 그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첨단 물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배송 어떤 박스라든지 그런 포장지 쓰레기가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네. 획기적인 것 같고요. 네. 예. 나폴레옹 모자는 잘 있습니까? 예. 그 나폴레옹 모자는 지금 이제 판교에 예. 저희 건물에 이제 나폴레옹 갤러리를 만들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시를 하게 된 동기는 이 나폴레옹의 긍정의 힘, 소위 도전 정신이죠. 끝없이 도전하라. 네, 나폴레옹은 그 가능성,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것을 100%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분이 왕족이 아니었거든요. 그 코르시카 섬이라고 예.
그게 옛날에 프랑스령도 아니었어요. 제노버, 이태리 제노버령이었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말도 못했죠. 그런 분이 그 유럽의 황제가 된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 거의 없죠.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는. 그래서 그 나폴레옹은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저 사람은 100%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불가능이란 없다. 예. 그래서 그 제가 그 이 중학교 때 나폴레옹의 평전을 좀 읽으면서 참 이건 그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 저 이루어지는데 세상에는 이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능성이 90%가 있어도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게 부정적인 요소만. 이게 부정적인 사람이고 예. 어떤 사람은 가능성은 1%밖에 없는데 그 1%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서 100%를 만드는 사람이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도전하는 거죠.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미국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그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대학 1학년 중퇴했지만 그 자기 적성을 살려가지고 자기만의 가능성으로 매달렸거든요. 그 친구들이 자기 부모들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할 줄을 모르죠. 처음에는. 이게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모자를 사게 됐고. 볼 때마다 이제 마음가짐을 직원들이 다시 잡는 거죠. 특히 직원들도 직원들이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공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변명보다는 이제 방법, 대안을 먼저 찾는다고 하잖아요. 예. 어쨌든 끝없는 도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나폴레옹 모자를 또 전시까지 하고 계시고, 닭과의 인연은 외할머니께서 주신 병아리 10마리를 키워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이미 뭐 고등학교 때 그 사업자 등록을 내셨더라고요. 제가 18살에 사업자 등록을 내는데 네. 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 등록을 안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무사하고 앞에 상의를 했더니 그 보증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때 대신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주게 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증인 세워서 그때 사업자 등록을 내서 지금까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닭과의 인연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당시 저희 형제들이 다 이제 이남 사녀인데 다 공무원이었어요. 특히 교육 공무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부모님들이 그걸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마 공무원 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정년퇴임해서 형제분들처럼. 예, 이렇게 이제 다 정년퇴임했죠. 지금 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까지 다 정년퇴임했는데 공무원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병아리 10마리의 신화가 이렇게 이제 재계 40위권, 지금 38인가요? 31위. 31위까지 갔나요? 31위입니다, 저희가. 40개 대기업 중에 31위인데. 엄청납니다. 네. 그게 뭐,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 중에서는, 이렇게 이 대기업 안에 진입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 20년 동안. 기업이 커지면 그 총수 회장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도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건 뭐 당연하죠.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그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러나 이게 이제 일이기 때문에 그 규제 자체가 일로 알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스트레스 때문에 못 하죠. 그래도 풀기는 그래도 풀어야 되잖아요. 가끔
익산 오셔서 그냥 지인분들 만나고 이렇게 바람 쐬면서 푸시는지 나름대로 이게 힐링 방법은 어떤 게 저는 있나요? 뭐냐면 일 자체로 풀어요. 어. 이 일이 원래 그 제가 적성에 맞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은 그래도 잘 견딜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예. 그 전부 다 교육 제도가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도 자기가 적성에 맞는 직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평생을 노는 것처럼 일을 해요. 공부도 노는 거고 자기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지금 세계 무역 규모 4위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가 일본이 5위예요. 무역 규모가 1억 2천만. 네덜란드가 1,700만이고 우리 남한 면적의 육지 면적이 3분의 1입니다. 근데 일본을 앞질러서 세계에서 수출 규모가 4위가 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예. 모든 국민을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유치원부터 교육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일이 재밌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생산성 1위가 돼가지고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국민들이 죄를 앉아가지고 교도소가 4, 5년에 하나씩 없어집니다. 와. 세계에서 죄인이 가장 많이 없어지는 나라가 돼서 네. 교도소가 많을 때는 거의 60개 정도 교도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도소가 38개로 줄어서 그 남은 교도소는 다른 나라에 임대해주고 죄인을 일부는 수입해가지고 네. 또 수익 사업을 하고 있고 야. 이렇게 참. 적성에 맞는 일을 한다는 게 참 그게 중요하네요.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순리이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사람들이 다 선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주입식으로 좋은 대학만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제도 자체, 교육 제도 자체가 적성에 맞게. 순리대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네. 우리 국민교육헌장에 보면은 그런 순리가 한 줄 나와 있어요. 국민교육헌장에 옛날 저희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라는 맞아요. 문장이 네, 있어요. 들어있죠. 네. 네. 이게 타고났다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좋다고. 인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천부적으로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는 문항을 IQ 검사할 때 내주면은 누구나 다 150 이상 다 나옵니다. 천재죠. 이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민년 새해는 이제 재경 전북 도민회 또 연임하셔서 3년을 더 하셔야 되는 우리 하림의 김홍국 회장님과 신년 대담하고 있는데 어쨌든 출양 우리 전북 도민들 그 만나시면 새만금 얘기도 하시죠. 네네. 네, 좀 좋은 기업들도 좀 보내고 지난해는 SK 뭐 두산 이런 기업들이 투자 협약 시도 갖고 그랬었거든요. 네. 예, 우수한 기업들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새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우리가 우리 국내로 보지 말고 저는 이제 동북아시아로 넓게 본다면은 그 네덜란드가 그 작은 나라가 유럽의 그 농식품 시장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더라고요. 그 예. 로틀담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네, 네. 그래서 이 유럽의 인구는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이쪽 그 동북아 인구는요. 유럽만한 면적에 바다를 포함해서 유럽보다 좀 작죠. 면적에 15억이 살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2시간 이내 거리에 100만 이상 사는 도시가 60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덜란드처럼 그 농식품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덜란드에 가보면은 그 유럽에서요 오렌지 시장의 60%를 네덜란드가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네덜란드는 일조량이 없는 나라라 작은 나라라 이 오렌지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싼 오렌지를 큰 배로 수입해다가 예. 여기서 주스 만들고 가공해서 네덜란드에서 유럽에 다 파는 거예요. 오늘날의 농식품이 우리도 이제 동북아 이쪽이 유럽 지역보다 식량이 더 부족한 지역이거든요. 세계에서 식량이 가장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네덜란드처럼 우리도 세계에서 많은 그 싼 농산물을 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사다가 여기서 가공해가지고 동북아시아에 이렇게 팔면은
그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이 득이 될 거다. 그리고 많은 고용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이 땅이 워낙 크니까 네. 일부는 여기서 또 컨벤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동북아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처럼. 거기 보면 이제 컨벤션이 아주 잘 되잖아요. 네. 그 사막지대거든요. 거기는 사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컨벤션이 잘 되려면 쇼핑이 좋아야 되고 또 오락이 좋아야 되고 뭐 이게 이제 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 관광, 그 놀이 이런 것들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문화 컨벤션을 발전시키고 이 식품 산업을 동북아에 이렇게 허브로 발전시키면은 이게 굉장한 시너지가 날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전주에서 익산에서 혹은 군산에서 거기까지는 20-30분이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이 이제 그 베드타운이 돼서 이쪽이 인구도 늘고 시가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같이 좋아지는 거죠. 같이 좋아지죠. 네. 네. 그쪽이 같이 발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전라북도가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인구도 늘어나고 산업도 발전하고 또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이 1년에 무역 적자가 300억 불이에요. 근데 네덜란드는 흑자가 320억 불이에요. 무역 수지가 620억 불 정도 차이 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620억 불의 무역 수지가 개선되면서 어마어마한 고용이 또 창출됩니다. 이 신산업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 새만금이 제대로 되면은 뭐 또 내년도에 또 새 대통령이 생기면서 그 새만금에 관심을 좀 가져서 우리 또 전라북도가 그걸 이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그 전라북도는 그렇게 발전하면은 미래에 굉장한 그 지역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네덜란드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문득 들었고요. 네. 컨벤션도 좋은 아이디어 같고 네. 물류도 뭐 도시 첨단도 양재동에 이제 그 조성하셨지만 새만금도 물류 기지로서 적합해 보이는데요. 예. 새만금은 이제 해운 물주. 예. 전 세계적으로 해운이 발달하지 않으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몽골할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는 예. 바다가 없잖아요. 예. 이게 물류비가 비싸니까 이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산업에. 그래서 도시도 보면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가 있는 도시라야 역사적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그 해운을 중심으로 한 물류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양재동 같은 곳은 이제 그 도시 첨단 물류죠. 그것을 연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새만금이 컨벤션, 문화, 놀이 이쪽으로 발전을 한다면은 제가 양재동에다가 그 교통수단을 저는 헬기를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연계하면은 네. 서울서 40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네. 40분 거리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연결해 보려고 그렇게만 된다면은 그런 꿈도 가지고 좋습니다. 있어요, 평상시에. 예. 우리 재경 도민회도 중앙무대에서 중추적인 역할하고 기업인도 많고 정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까 새만금 발전 방향에 대해서 회장님처럼 좋은 해안들을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새만금 위원회가 있어요, 도민회 안에. 그래서 네. 이런 쪽으로 많이 우리 세미나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청년위원회도 이제 소규모로 들어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청년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참 우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잖아요. 네. 시대를 잘못 만나서 어쨌든 변변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주택 마련하기도 쉽지 않고 네. 절망적인데 청년들에게 좀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인생 선배로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네. 항상 하는 일이 무슨 좋은 학교를 나와야 잘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좋은 직업, 좋은 학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해라. 그러면은 그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은 또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다가 배우러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 한마디 얘기하면 두세 마디 알아들어요.
자기가 적성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네. 재밌잖아요. 이게. 창의력도 나오고. 창의력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네덜란드가 중소기업 1년 생존율이 세계 1위입니다. 95%예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62.7%예요. 37%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5%밖에 안 망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니까 성공률이 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흔히 우리는 뭐냐면은 지금 문화가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재다 이거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행복하다. 첫째. 삶이. 일 자체가 자기가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은 아이고 언제 끝나지? 이런 이 답답하고 실증 난다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재밌잖아요, 이 일이.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할 수가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고. 빌 게이츠가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좋은 학교 졸업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빌 게이츠는 대학 1학년 때 그만두고 자기 차고에서 사업 시작했어요. 네. 그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해하는 것이 저도 대학 들어가서 3개월 다니다가 바쁘긴 한데 배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앉아서 따분해.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나 못 다니겠다고 바빠서. 다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하고 학교는 이제 35살에 장가가고 나서 애 다 낳고 만학으로. 밤에 야간 다닌 거예요. 그래서 4년 대학 다니고 전북대학교에서 2년간 석사 학위하고 또 박사 과정도 한 2년 반 다녔어요. 야간으로만. 네. 그러니까 공부는 저는 사실 나중에 그냥 밤에 좀 시간 있어서 그냥 재미로 다닌 거지. 이 방송 보는 혹시 대학생들이 대학교 다 때려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좋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진로 선택에 있어서 안정적인 것만 추구할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걸 바탕으로 이렇게 창업을 외국 유럽 대학생들이 창업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에 비해서. 그런 의도가 우리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이 항상 뭐냐면은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소위 진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진보. 진보가 좌파 진보 이런 게 아니라 진보의 원뜻은 차차 더 좋게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한자 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게 뭐냐면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스스로 사회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리입니다. 순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참 다 대부분 다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장가도 일찍 갈 것 같고 출산율도 높아질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이민년 새해 첫 초대 손님으로 우리 하림의 김홍국 회장님과 여러 가지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익산하면 하림하고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더 투자도 좀 고향에 많이 해주시고 사회 공헌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은 뭐 익산을 포함해서 전라북도 쪽에 이 연관 산업은 투자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협력업체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협력업체들도 이쪽으로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공헌도 좀 더 기업 이익 환원 차원에서 환원을 전라북도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재경 전북도민회 회장님 자격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카메라 바라보시면서 도민들에게 새해 덕담 더불어서 희망적인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뭐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거치고 나면은 또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런 어려울 때 연단을 통해서 다 더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코로나19를 잘 우리 전라북 도민들 극복하시고 또 새해에는 이민년 호랑이 해 아닙니까? 검은 고양이
검은 호랑이 해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호랑이처럼 그런 기상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 모두들 늘 건강하시고 금년에는 또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회장님 사업도 더 번창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재경 전북 도민회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누구나 바람인 것 같아요. 평범했던 일상을 올해만큼은 다시 찾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게 새해 소망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